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었죠. 그러자 정부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전에 대통령께 보고는 하고 발표를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 안 하고 바로 발표를 했을까요? 어쨌든 세부담 증가 소득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2에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긴 좀 이르지만 어떻습니까? 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던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수정안을 꺼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수정이 된 건지 추계는 대충 한 건 아닌지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의심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걸 알겠지만 이거 또 다른 꼼수가 없는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는 경매 최저가가 지금 전세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경매 시장의 동향 그리고 이 경우에 이참에 내 집을 살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선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선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1913으로 마감이 됐습니까? 네, 1913으로 무려 28.20포인트가 아주 화끈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오르게 된 배경이 뭐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무려 4.7%나 올랐는데요. 오전장에는 자사주를 매입할 것 아니냐는 그야말로 루머가 좀 돌았는데 사실 확인은 나중에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5% 가까운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지수 상승이 연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선물 지수는 더 빨리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오늘은 선물 지수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현물 지수보다 덜 오르는 양상. 그러니까 일종의 뒷걸음질을 치고 네. 현물 시장만 준다름을 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시세 연속성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용을 따져봐도 지수 상승에 비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체감지수가 그렇게 높진 못한데요. 예. 상승 종목이 409 종목 그리고 거래소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378 종목이었기 때문에 예.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내린 종목이 비슷하다는 점 또 코스닥 지수도 0.11%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이 남의 잔치 구경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하루였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올랐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한 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한 28포인트 정도 올라온다면 평균치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네. 오늘 현재까지 거래소 거래대금은 4조가 넘지 못하는 3조 9,900억 찍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라면 거래는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재미있는 경제 브리핑을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가계 수지 동향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 수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 가계 수지가 좋아지는 게 첫 번째는 소득을 증가시킨다면 가능할 것이고 또는 소비를 줄여도 가계가 흑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소비만 줄여서 예. 가계 수지가 개선됐다라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중산층들이 빚 갚느라 바빠서 예. 시장 참여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겹쳐서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올 연말 또 내년부터는 IT 업계에 본격적인 어떤 불황이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9월부터 월가 CNN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이 되고 미국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티격태격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8월 달은 지난번 6월 달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잽을 날렸던 것이고요. 네. 네, 정말 잽이었고 본격적인 펀치는 9월이나 10월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9월 달이 보다 유력한 상황으로 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한번 펀치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펀치의 파괴력은 일단 지난번 잽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한 대 맞아봤기 때문에 시장들이 좀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9월달, 10월달 사이에 전 세계 특별히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방금 이머징 마켓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IMF 쪽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네. 역전되어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고 중국이나 브라질 이런 신흥국 경제가 좀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 불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흥국이 언제 회복될까 거의 무슨 마치 해바라기처럼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호주가 금리를 인하하고 이랬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주요 선진국 외에는 경기 상황들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핵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어서 중국 수요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머징 아시안 마켓 시장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죠. 중국 자체의 그 과잉 생산 상황들을 해결하기조차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을 끌고 나가기에는 결국은 선진국 증시의 소비가 증가, 즉 수입이 증가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잘 돌아가니까 중간재와 원자재를 주는 이머징 마켓이 잘 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져야만 이머징 마켓이 잘 되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환율 시장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10원에서 20원대에 거의가 이 밴드권에 박스권에 있는 것 같고 일본 엔화가 의외로 95엔에서 97엔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100엔 넘어서서는 105엔, 110엔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환율 쪽과 채권 쪽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엔화 약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지난주부터 엔화의 움직임이 오히려 강세 흐름에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약세 흐름으로 진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디 지수인 95엔과 100엔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쪽 마디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국제 금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 가격이 연말쯤 되면 1,500달러까지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네. 금 가격은 이제 채굴 가격이 있습니다. 채굴 가격을 대체적으로 1,200에서 1,3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고 1,3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사실 세계 경제에 보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엔화 지수,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요. 약세이고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예.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의 흐름대로 계속한다면 결국은 원자재 쪽으로 자금 그러니까 한머니라든가 세계 유동성 흐름들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통화적 그런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요새 억울해 죽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누가 일은 다 저질러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사실 정부가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올여름 전력고비의 가장 최대 아무튼 이 분수령이다. 예.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순환 정전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었고. 네. 근데 다행히 어제 그냥 넘어갔고 오늘도 우려했던 그런 전기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동참을 해줘서 잘 넘어가긴 했는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잘못된 원전 관리, 또 원전 비리,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발전소를 지나치게 무리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발전소들도 좀 툭하면 고장이 나고. 예. 참, 1900 OECD 국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맞았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결국 그것을 국민들의 인내와 국민들의 돈으로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국민들이 지금 더위 참아주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기에는 사실 상당한 정도의 국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내일 정말로 이 전력 수요를 억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비용이 들어가는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도와주시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해달라. 예.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에는 조업량을 좀 줄인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하량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이른바 주간 예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됩니다. 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전이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나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자가 발전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풀 가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전기를 어차피 사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네. 그거는 일반 이 발전소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어제 하루만 41억 원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다 합치면은 당연히 100억 원이 한 120억까지 될 것이라는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용들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데서 나가는데 예.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거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예. 결국 국민들하고 기업들이 낸 돈이라는 얘기죠. 예, 준조세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형적인 준조세고 이 국민들의 결국 호주머니 국민들이 참고 또 돈까지 지불해 주면서 네. 이 정전을 피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정전 사태는 피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네. 이것이 국민들한테 자꾸 절전을 호소하는 식으로 우리가 무슨 천수답 경제도 아니고요. 참 이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 이야기할 때도 이런 네. 원전 사태라든지 이렇게 세금이 줄줄줄 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같이 나오면서 세제 개혁안을 이야기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국민적인 공감이 일단은 어떤 거든 정부의 정책은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모든 국민한테 일일이 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정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보다 부담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일단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세금 문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올 상반기 세수가요. 예. 세금 거둔 게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보다는 1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네. 올 상반기 세수 실적이 92조 1,8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금액으로는 9조 4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법인세를 좀 낮춘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법인세가 예년보다 16.3%나 덜 거쳤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씀씀이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부가가치세도 덜 거치고 있고요. 예.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에서만 지금 뭐 이렇게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가 넘는 이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 모자란 세수를 메우려면은 더구나 앞으로 써야 될 복지 재원들은 많은데 이 세수를 메우려면 결국 뭐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는데. 이 중산층 증세 논란이 빚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어제 지시를 했고 네. 오늘 오후에 아마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자, 세금은 안 거치는데 증세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도대체 안 걷고 많이 쓰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심각한 정부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증세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뭐 인위적인 증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세제를 뭐 공제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어차피 복지 재원 많이 쓰려면은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증세는 불가피한데 그러려면은 이 증세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이해 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솔직하게 증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뭐 증세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증세안을 내놓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반발을 하고 뭐 중산층이 1년에 10만 원 더 내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증세 없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증세가 되니까 이제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증세 없다 그랬다가 증세해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 정부 책임은 아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4대강 유역에 돈 22조 부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의 국제공항 지금 하루 이용객 뭐 한 10명도 안 되는 공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낭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가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이 보니까 외국계 저가 항공사 이용한 분들이 불편한 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이제 저가항공 국내도 많고 외국계 저가항공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가 된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26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뭐 100% 이상 늘었고요. 네. 뭐 운송 불이행이라든가 지연, 뭐 항공권 구입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뭐 환급 거절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민원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일부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국내 지사 없이 그냥 대리점에서 티켓만 팔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도 보상도 안 되고 그렇겠네요. 불편도 커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불공정 하드급 관계에 대해서 조금 뭐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절대적인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드급 업체들이 하청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서면으로 이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불만 건수 이런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법 위반 건수도 줄었고 하지만 이 하청업체들이 느끼는 총체적인 이 개선 체감도 이 체감도 점수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제조업의 경우 만족도가 전년도에는 73.4점이었는데 이번에 72.8점이 됐고요. 용역 하도급 쪽은 뭐 68점, 건설 하도급 쪽도 68점, 굉장히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은 이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서 어떤 하청업체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 그 높아진 어떤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청취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아내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데 에어컨을 못 켜서 땀이 범벅인 상태로 근무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더우시니까 창구 직원들에게 짜증내고 심까지 나쁜 말까지 하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참고 견뎌내야죠. 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이 전세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경매시장에서의 물건,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더우시죠? 상당히 날씨가 있기만 해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입니다. 관공서에 가도 덥고요. 그다음에 일반 은행이나 기관을 가도 덥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아내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문자로 저희들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트,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곽수종의 생생경제. 특정 지역의 한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경매가를 보니까 또 이 경매 최저가가 전세가를 또 넘어서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심들 많으신데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매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올해 경매시장 좋았어요. 경매 물건도 많았고 낙찰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경매시장의 총 낙찰액 총액이 역대 최고라고 해서 경매시장에 큰 뭉칫돈이 몰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 6월 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되고 또 휴가철도 접어들고 그런데다가 일반 시장에서 이제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매 시장에도 좀 분위기가 많이 냉랭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서는 이제 낙찰되는 물건도 좀 줄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응찰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의 최저가를 넘어서는 그런 사태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역전 현상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주옥션이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최저가하고 네. 전세 가격을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올해의 그 전세 가격이 오히려 경매 최저가보다 더 높은 물건이 375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도부터 5개년도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2009년도 그때는 상당히 작았어요. 9건이었고 네. 2010년에는 14건이었고 예. 그 다음에는 32건이었는데 예. 작년부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33건이고 예. 올해는 375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치솟는 전세 가격에다가 네. 그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전세가하고 경매 가격의 격차가 조금씩 좁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보면 이런 물건들이 작년에 비해서만 또 15배가 증가한 셈이죠. 이게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네, 일단은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지금 자료를 뽑은 것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 그렇죠.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 미분양 물건이 많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 부작용이나 문제점 없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올해 375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경기도 고양에 69건으로 가장 많고 오. 파주에 25건, 인천 남동구에 20건, 뭐 네. 용인시에 18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아주 고질적으로 거래 부진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50건이나 해당이 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예.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한 4주간 한 달 정도 예. 경매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물건들 중에 한 달간에 찾아보니까 92건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란 탈출하면서 집을 사버릴까요? 어떡할까요? 아, 네. 뭐 사실 지금 경매로 이 전세난을 탈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예. 요즘에 전세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근데 예전에 부부들이 당연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전세를 구했겠지만 요즘은 아예 선점을 해야 되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각각의 중개업소를 막 다니면서 막 선점하러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경매가라는 것은 진짜 엄연히 매매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경매가하고 전세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 매매가란 얘기입니다. 경매가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수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예. 지금의 이 부족한 전세 물량이라든지 뛰는 전세 보증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로는 경매라고 하는 가격이 매매가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가격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초보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뛰어들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이 경매 가격이 이렇게 되게 낮은 것,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왜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처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지금의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 부동산 자체라든지 어떤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뭐 만일 어떤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든지 네.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으면 좀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고양시에 이제 덕양구 행신동에 소만마을 늘 푸른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용 면적으로는 51제곱미터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감정가가 1,800만 원인데 예. 한번 이제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가 1억 2,6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전세가 지금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낙찰가가 여기서 500만 원 높은 1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보시면 그렇네요. 됩니다. 그러면 전세 드신 분 가격을 물려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전세가 여기에는 없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예. 네, 그냥 바로 그 전세가 없는 물건인데 주변 전세 시세가 그렇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경매로 나온 물건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담보가 되어 있다,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세 가격도 사실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예. 매매 가격도 사실 아파트라고 해도 어떤 층이나 예. 향이나 예. 조망이나 예. 또 동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배정 가능한 학교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라도 상당히 차이가 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전세가가 얼마인데 경매가가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감정된 게 한 6개월 전에 감정이 됐다고 한다면 네. 어쩌면 가격이 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가격이 지금 좀 아무래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가격도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세 그리고 네. 지금의 금매를 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방송을 통해서 예정된 물건 또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사이에 예. 90에서 한 1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예. 전세값 상승률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본다면 낙찰가도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전세 비수기잖아요. 여름 예. 휴가철이니까. 예. 그런데도 전세 물건이 품귀를 빚다가 보니까 참 시기하고 안 맞게 이상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만약 본격적인 이사철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참 예전과 다르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지금 따로 노는 시기란 얘기죠. 네. 그렇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실수요자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때도 이제 양쪽 모두가 이 전세 공급의 부족의 낙찰 가격을 올리는 데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네. 네, 지금의 이 전세값 급등은 낙찰 가격을 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매 시장 올해 내년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 좀 관심을 경매시장 쪽으로 가질 가능성들이 많아 보이는데 예. 그 이유는 싸게 사면 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산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예. 경락잔금 대출이 낙찰 가격에서 50% 60% 정도가 대출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간 금리가 싼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군요. 낙찰을 받으면. 네, 한 50, 60% 나옵니다. 그런 정보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 실수요로 집을 장만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매 시장 꼼꼼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가 이 3D 입체 영화를 보시면 안경 쓰시죠, 그죠? 이런 영화를 볼 때 이 안경을 쓰거나 또 특수한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보는 그런 컴퓨터 시대를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라고 한답니다. 이 구글 안경, 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인데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구글, 애플 등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답니다.
IT 기업들이 지도 서비스 시장을 놓고도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오늘 글로벌 IT 시장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인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웨어러블이라면 이제 그 착용 가능한 컴퓨터 이런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손에 찬다든지, 네. 안경으로 쓴다든지, 뭐 하면 몸에 입는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그 사람 몸에 이렇게 장착 가능한 뭐 그런 컴퓨터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구글에서 나오는 안경 그리고 스마트워치 이런 거라고 하는데 상용화가 이미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 뭐 시계 같은 것은 뭐 소니 같은 데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안경도 지금 구글에서 뭐 베타 상태긴 하지만 네. 뭐 개발자한테 뭐 유료로 배포하고 있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세계 이 IT 시장이 이런 상품들의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이후에 이제 크게 예. 그 어떤 뭐 히트치고 있는 제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들 매출이 정체 상태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죠 스마트 TV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해봤는데 크게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가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방금 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플의 아이워치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 기존의 어떤 그 시계라고 하는 게 크기가 작고, 네. 그 다음에 그 입력 방식이 이게 스마트 시계가 되더라도 예. 이게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내는 예. 그런 기술력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 아이폰 같이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새로운 장을 연 것처럼 네. 지금 사용하기 어떻게 뭐 개념은 나와 있지만 사용하기 좀 불편한 스마트워치도 혁신적인 어떤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뭐 삼성 같으면은 그 휘어지는 LCD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뭐 LG도 뭐 G워치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보다는 어떤 그런 제품의 그 기능들, 네.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예, 옛날 그 우리 교수님도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시계 처음에 나왔을 적에 아날로그 시계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비쌌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이 좀 비싸거나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스마트워치의 단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스마트워치나 뭐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 소위 증강현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오감을 확장시켜주는 예. 뭐 그런 기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경을 끼면은 뭐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온다든지. 아, 예. 그다음에 뭐 또 기계를 보면은 분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오고. 예. 그다음에 말로 검색을 하면은 현위치를 중심으로 그 어떤 뭐 맛집이 금방금방 나온다든지. 이런 예. 어떤 한 개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 죄송한데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예,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전자시계가 나왔을 적에 과거에 아날로그 시계보다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요런 그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격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비쌀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생활에 어떤 침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가격이야 이제 뭐 초기에 그 어떤 테스트 제품이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을 이제 넣다 보니까 어떤 그 상용화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품들이 쓰이고 그런 기술이 쓰이니까 이제 좀 비싸지는 거는 처음에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안경 같으면은 네. 그걸 끼고 뭐 목욕탕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능하죠. 촬영이 돼버리는군요. 예, 외국에서는 이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쓰고 들어가 봤더니 뭐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 보안 요원들이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안경 좀 빌리고 싶네요. 지금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뭐 벌이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네. 이스라엘계 업체가 지금 이 구글 안경 이쪽으로 지금 기술을 인수를 했습니까?
지도 내비게이션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쪽이군요. 예. 웨이즈라고 하는 업체가 이게 소셜 내비게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도로 같은 것을 사용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찾아내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네. 상당한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내비게이션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웨어러블 컴퓨터, 예. 증강현실 이런 거하고 합쳐져가지고 어떤 위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 예. 이런 게 지금 모바일 시대에는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지금 그런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만화로 봤을 때 상상하던 그런 세계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의 IT 산업계 지도 서비스를 둘러싼 시장 선점 경쟁 이게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시기에 이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의 경쟁력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들, 예.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예.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구글 글래스나 아이워치 같은 예. 그런 모바일 기기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예. 주도권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국 그렇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IT 인프라는 결국 인공위성과 같은 새틀라이트라든지 네. 또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이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삼성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또는 서구 유럽의 유능한 네. 정보통신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프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좀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중심의 IT 국가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나 어떤 새로운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 포털이 비판받고 있는 게 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중소벤처 업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렇게 성장하고 이런 예.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포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성장하기 전에 뺏겨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래 전략 쪽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창조 경제라는 말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런 경제에 뛰어들어서 서구 경쟁 국가들과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과 정부 차원 또 국민 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IT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검색에서 좋은 업체들이 검색에 걸려서 혜택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기업하는 환경에 불합리성이 없고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조그마한 기업도 인터넷에서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 싸울 수 있는 예. 이런 합리성과 공정성 이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한번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결국은 규제하는 데 있어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태까지 자율 규제나 예. 자율 개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포털들이 내놓는 상생 방안 같은 것도 상당히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진부하죠. 네. 예. 기존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독점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해결은 지금 힘든 상황이고 예.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인가 스탠포드 대학에 수천억 달러를 들여서 산학 합동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정부 쪽에서 또 기업 쪽에서 대대적인 산학 이런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네, 그런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려면은 어떤 공정성, 합리성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제도가 따라가야 되고 결국 법과 규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의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차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정부가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 새누리당에 제시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한국납세자연맹의 우리 김선택 회장 이야기로는 이 개선책으로 검토 중인 기준점 상향 조정도 술수다. 세수 추계의 근거와 상세 내역을 공개하되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 전환을 유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저는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